태평양 한가운데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던 시각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거대한 화물선 마린 스타호의 식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채 가시지 않은 커피가 담긴 머그잔과 한입 베어 문 자국이 선명한 빵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체스를 두고 있었던 듯 체스판 위에는 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던 모습 그대로 멈춰 서 있었죠. 마치 선원들이 단체로 숨바꼭질이라도 하러 간 것처럼 배 안 어디에서도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이강준 선장과 그를 따르던 26명의 선원들, 총 27명의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강철 선박과 그 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인데 오직 사람만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새벽의 바다. 그 위를 한 척의 낡은 어선이 힘겹게 파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지 벌써 닷새째, 짙은 해무와 기대에 못 미치는 어획량의 선원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였습니다. 레이더를 주시하던 젊은 선원의 눈이 동그래진 것은 선장님, 저기 30 방향에 뭐가 잡힙니다. 엄청나게 커요. 선장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조타실에 들어서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뭔데 그래? 컨테이너선이겠지. 이 항로에 화물선 지나다니는 게 뭐하루 이틀일인가? 아니 그게 AIS, 그러니까 선박자동식 별장치에 아무것도 뜨질 않습니다. 저렇게 큰 배가 신호를 안 보낼 리가 없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짙었던 해무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선 선원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 수십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거대한 화물선이 엔진 소리 하나 없이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거대한 강철 유령처럼 말이죠. 불길한 침묵이 조타실을 감쌌습니다. 선장은 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몇 번이고 호출 신호를 보냈지만 수신호 저편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치직거리는 공허한 소음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죠. 이상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해양경찰에 바로 신고해. 차표 찍고 저 배 좀 이상하다고, 표류 중인 것 같다고 즉시 보고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고속정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화물선의 기이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녹슨 선체 곳곳에는 폭풍우가 핥히고 간 듯한 상처들이 보였지만 배 자체가 침몰할 만큼 심각한 파손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배가 살아있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죠. 등화 관제도 항해등도 모두 꺼져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선체는 음산한 기운마저 내뿜고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단단히 무장을 한 채 조심스럽게 화물선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강철 갑판 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람이 쇠파이프를 스치며 내는 기분 나쁜 소리를 제외하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무도 없나? 해양경찰이다. 대답해라. 수색팀장의 외침은 텅 빈 갑판 위를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조로 나뉘어 선체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조타실, 기관실, 그리고 선원들이 생활하는 선실까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언제나 텅 빈 공간과 주인을 잃은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잘 개어진 옷가지가 놓인 침대, 가족 사진이 붙어있는 책상, 일다만책.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원 식당에 도착한 수색팀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박제라도 된 듯 금방이라도 선원들이 웃고 떠들며 돌아와 식사를 맞이할 것만 같은 풍경. 하지만 그곳에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는 이제 27명의 선원을 태운 채 바다를 떠다니던 마린 스타호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거대한 관, 유령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같은 시각 육지에서는 한 통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1등 항해사 박서진의 아내 최윤아 씨는 늦은 아침을 준비하다 말고 벨소리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진 항해사님 가족 되십니까? 해양경찰청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남편 서진 씨한테 무슨 일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습니다. 박서진 항해사님이 승선하신 마린 스타오가 태평양 해상에서 표류 중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선내에 선원분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세한 사항은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식탁 위에 놓인 남편과의 행복한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 그가 사라졌다니요. 아니, 배는 있는데 사람만 사라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만을 되뇌었습니다. 이건 분명 끔찍한 악몽일 거라고, 제발 누군가 이 꿈에서 깨워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말입니다. 해양범죄 및 사고 전문 수사팀장 김민지 역시 이 기이한 사건 보고를 막 전에 받은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띄어진 마린 스타오의 사진과 초기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해적의 소행? 그렇다고 하기엔 배에 남겨진 화물과 선원들의 귀중품이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해적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조리 약탈해가는 집단이니까요. 선상 반란? 그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란이라면 격렬한 다툼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마땅한데 선내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팀장은 턱을 괜 채 중얼거렸습니다. 27명이 한꺼번에 증발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무언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저 배 위에서 일어난 게 분명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바다가 삼켜버린 진실을 찾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외롭게 떠있는 유령선 마린 스타오는 수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만을 남긴 채 그저 묵묵히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오른 거대한 강철의 유령. 가까스로 접근한 해양경찰의 무전기 너머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마린스타. 그리고 선미에 적힌 선적항 부산. 마침내 유령선의 정체가 대한민국 국적의 2만톤급 화물선 마린스타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곧이어 더 거대한 의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2주 전 철광석 3만 톤을 싣고 부산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던 바로 그 배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하역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할 마린스타오가 왜 모든 통신을 끊은 채 정반대 방향의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된 것일까요? 그리고 선장과 26명의 선원들,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해양경찰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팀의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해양범죄 및 대형 선박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민지 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원들이 부산항에 위치한 마린스타오의 선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절망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팀장님, 선사 측에서 확보한 출항 전 마지막 교신 기록입니다. 고생했어요. 바로 분석 들어갑시다. 출항 일시, 최종 목적지, 승선 인원 명단. 기본 정보부터 다시 한번 빠짐없이 확인해주세요. 김민지 팀장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마린 스타오의 마지막 항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1등 항해사 박서진의 아내 최윤아 씨는 차가운 휴대전화를 붙잡은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에는 남편이 탔던 바로 그 배, 마린스타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출항을 앞두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돌아오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수사팀은 마린 스타오의 마지막 여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즉 AIS 데이터였습니다. AIS는 선박의 위치, 속도, 침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대항해의 필수 장비죠. 조사관들은 마린 스타오가 부산항을 떠나던 순간부터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의 기록을 샅샅이 후었습니다. 이상합니다. AIS 기록상으로는 정말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한 젊은 조사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마린 스타오가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항하는 모습이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속도는 평균 15노트, 안정적인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또한 쾌청했습니다.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항해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지 팀장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좌표는 어디죠? 네, 여기입니다. 제주도를 지나 동중국해로 진입한 직후입니다.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도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같은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달리던 자동차가 아무런 예고 없이 도로 위에서 증발해버린 것과 같군요. 김민지 팀장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했기에 그 평온함 끝에 찾아온 완전한 소멸은 더욱 기괴하고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통신 기록에도 주목했습니다. 마린스타우가 마지막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것은 신호가 끊기기 약 6시간 전이었습니다. 베테랑 이강준 선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신 내용은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마린스타. 현재 위치 보고합니다. 예정 항로 따라 순항 중. 기상 양호. 이상무.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다운 여유가 느껴지는 그 목소리 어디에서도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거대한 화물선을 능숙하게 이끌고 있었을 뿐입니다. 출항부터 마지막 신호까지 모든 기록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린스타우에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항해 기록이라는 차가운 데이터는 그곳까지의 여정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멈춘 바로 그 순간 27명의 뜨거운 생명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대한 답은 이제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유령선 안에만 남아있었습니다. 수사팀장 김민지를 태운 헬리콥터가 마린스타호의 갑판 위로 아슬아슬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선체는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 나른하게 흔들릴 뿐 그 어떤 생명의 신호도 보내오지 않았죠. 로프가 내려지고 김민지 팀장과 정예 수사팀원들이 마침내 유령선의 갑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기묘한 정적. 바닷바람 소리만이 텅 빈 갑판을 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김민지 팀장은 팀원들에게 눈짓하며 조심스럽게 선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배의 두뇌, 바로 조타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모든 항해 장비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모니터는 검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격렬한 저항이나 다급한 탈출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마시다 만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컨트롤 패널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렇게나 펼쳐진 신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의 공간처럼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한 팀원의 목소리에 김민지가 다가갔습니다. 항해용해도 위에는 마지막 항로가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하게 가다가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예고 없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폭풍을 만났거나 암초에 부딪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회피 기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의 발걸음은 선원들의 주생활 공간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숨을 삼킬 수밖에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을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누군가 막 한 숟갈을 뜨려던 듯 밥 위에 얹어진 숟가락, 반쯤 마신 물컵, 식사를 하다 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듯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의자들까지. 모든 것이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한 저녁 식사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섬뜩한 풍경은 마치 현대판 폼페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폭발적인 재앙이 닥치기 직전의 평화로운 일상이 그대로 박제되어 버린 겁니다. 수사팀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해적의 습격이었다면 식사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당했을 테고 선상 반란이나 내부 다툼이 있었다면 최소한 엎어진 식기나 음식물 같은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린스타호의 식당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었습니다.
마치 27명의 선원 모두가 자, 이제 모두 사라지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식사를 멈추고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기묘한 정적은 선실 복도를 따라 계속됐습니다. 팀원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선원들의 개인 선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펼쳐지는 광경은 식당의 충격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 선실의 침대 위에는 곱게 개어진 옷가지와 막 읽기 시작한 듯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실에서는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안부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다정한 문장들은 그러나 끝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과 신용카드, 서랍 안의 귀중품, 심지어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 PC까지. 외부 침입자가 약탈을 목적으로 했다면 가장 먼저 사라졌을 법한 물건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가장 개인적이고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남겨둔 채 오직 몸만 사라진 겁니다. 마치 급하게 대피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혹은 대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팀장님, 이 방은 1등 항해사 박서진 씨의 방인 것 같습니다. 한 팀원의 보고에 김민지 팀장이 서둘러 해당 선실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붙어있는 작은 달력이었습니다. 실종 추정일 바로 다음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나 5주년. 1등 항해사 박서진이 아내 최윤아와의 결혼 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메모 하나가 차가운 강철 선체 안에 갇혀있던 27명의 인간적인 삶과 그들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더욱 아프게 상기시켰습니다. 수사는 계속될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미스터리의 안개만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외부 침입도, 내부 다툼도, 급작스러운 재난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밀실. 하지만 그 밀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온한 배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원들은 왜 아무런 저항이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이 평화로운 풍경은 정말 끔찍한 비극이 닥치기 직전,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이 이 바다 위에서 벌어진 것일까요? 마린 스타우는 대답 없는 질문만을 남긴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배 안에서 발견된 것은 주인을 잃은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27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숫자나 실종자 명단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을 가족이자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화물선 마린 스타워를 이끌던 사람은 이강준 선장입니다. 그의 나이 58. 바다 위에서 보낸 세월만 30년이 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동료 선원들은 그를 바다의 나침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험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를 목적지로 이끄는 그의 판단력과 경험은 모두의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때로 너무나 완고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신 전자장비나 데이터보다는 수십 년간 몸으로 체득한 자신의 감과 경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오랜 동료는 이강준 선장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강준이 형님은요, 바다가 자기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람 냄새만 맡아도, 파도 소리만 들어도 앞으로 몇 시간 뒤 날씨를 다 맞췄으니까. 근데 그게 독이 될 때도 있었죠. 내 경험상 이게 맞아 한마디 하면 컴퓨터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토를 댈 수 없었으니까. 그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의 강한 책임감과 자신감은 26명의 선원들에게는 든든한 방패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 앞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강준 선장의 곁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1등 항해사 박서진입니다. 35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항해 실력과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업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강준 선장의 오랜 경험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보수적인 방식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의 실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의 아내 최윤아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새로운 항해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까만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선장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도 가끔은 답답해했어요. 선장님이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고. 유나야, 언젠가는 내 방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서 선장님께 꼭 인정받을 거야. 그게 입버릇이었는데 마지막 통화에서도 곧 돌아와서 같이 여행 가자고 그렇게 밝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최윤아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비극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베테랑의 관록과 젊은 피의 열정. 어쩌면 완벽해 보였던 이 두 사람의 조합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해양범죄 및 사고 전문 수사팀장 김민지 팀장은 실종된 27명의 신상 기록을 하나하나 후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들은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준 선장, 박서진 1등 항해사, 그리고 나머지 25명의 선원들. 이제 갓 20살이 된 실습 항해사도 있었고 곧 태어날 첫 아이의 얼굴을 보길 손꼽아 기다리던 기관사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낯선 바다로 나온 외국인 선원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27개의 세상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민지 팀장의 말처럼 마린 스타호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조리장은 다음 항해를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고, 막내 기관사는 이번 월급을 모아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안전한 귀환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판 조회 결과 선원들 간의 불안한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항해를 견뎌왔다는 증언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대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도, 최신 기술로 무장한 1등 항해사도, 그리고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안고 배에 올랐던 25명의 선원들도. 그날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마주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범죄 및 사고 전문 수사팀장 김민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텅 빈 화물선이 예인되어 들어온 항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마린 스타호의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수사 방식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용의선상부터 차례로 지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 망망대해 위에서 벌어진 증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용의자는 단연 해적이었습니다. 이 해역, 최근 몇 년간 해적 출몰이 잦았던 곳입니다. 특히 마린 스타호처럼 규모가 크고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린 화물선은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하죠. 수사 브리핑에서 한 팀원이 제시한 지도 위 마린 스타호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는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 해역은 실제로 해적 활동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 곳이었고요. 모든 정황이 첫 번째 가설, 해적의 습격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거나 배와 화물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목적. 충분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지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현장 감식팀이 촬영해 온 수백 장의 사진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해적의 소행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녀의 말처럼 마린 스타호 내부에선 격렬한 저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부서진 문이나 자물쇠도, 다툼 중에 발생했을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죠. 심지어 선원들의 개인 선실에 있던 지갑 속 현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들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해적들이 가장 먼저 노렸을 법한 귀중품들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해적이었다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요. 목적이 돈이나 화물이었다면 왜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죠? 선원 27명을 모두 제압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전형적인 해적의 소행이 아닙니다. 김민지 팀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가설이 시작과 동시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해적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수사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배의 내부로 향했습니다.
바로 선상 반란, 내부자 소행의 가능성이었죠. 폐쇄된 공간인 배 안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선원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임금 문제, 열악한 처우 혹은 개인적인 원한이 폭발하여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27명의 선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있었고 일부가 주도하여 반란을 일으킨 뒤 배를 버리고 잠적했을 가능성.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수사팀은 실종된 선원들의 신상과 평판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친구, 이전 동료들까지 만나며 갈등의 씨앗이 될 만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특히 수사의 중심에는 마린 스타호의 지휘부, 이강준 선장과 박서진 1등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지 팀장은 1등 항해사 박서진의 아내 최윤아 씨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며칠 밤을 샌 듯 헬쑥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동료 선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점은 없었나요? 사소한 다툼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강준 선장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김민지 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윤아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동료를 아꼈고 특히 이강준 선장님은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출항하기 바로 전날 밤에도 선장님이 새로 들어온 젊은 선원들을 잘 챙겨야 한다며 자기가 더 든든한 중간 다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는걸요. 배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 남편은 해결하려 했으면 했지 일을 만드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내의 증언은 확고했습니다. 박서진 1등 항해사는 동료들과의 유대를 중시하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고 30년 경력의 베테랑 이강준 선장과는 존경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겁니다. 다른 선원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갈등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망망대해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항 전까지 마린 스타호의 선원들은 끈끈한 동료애로 뭉친 한 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선상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킬 만한 동기나 갈등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두 개의 거대한 가설이 힘을 잃자 수사본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외부의 침입도 내부의 반란도 아니라면 대체 27명의 건장한 남자들은 왜 어떻게 증발해버린 걸까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극의 시나리오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침묵이 이어지던 회의실. 김민지 팀장은 마린 스타호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멈춰버린 식당, 주인을 잃은 선실, 고요한 조타실. 그녀는 마치 사진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한참 동안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지막하지만 회의실의 모두를 집중시키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범인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해적의 습격, 선상 반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던 두 가지 가설은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벽에 부딪혔습니다. 해적의 소행이라기엔 금품이나 화물이 사라지지 않았고 반란의 흔적이라기엔 배는 너무나도 평온했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김민지 팀장과 팀원들의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막다른 길을 가리키는 절망적인 상황. 혹시 우리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민지 팀장은 다시 마린 스타호의 선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번도 더 후워본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곳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의 파편이 남아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이강준 선장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항해용품들이 각을 맞춰 놓여 있었죠. 그의 강직하고 꼼꼼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로 책상 한쪽에 꽂혀있던 낡은 항해일지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마친 물건이었죠. 매일의 날씨, 항로, 속도, 특이사항 등이 베테랑 선장의 노련한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실종 추정일 바로 전날 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북동풍 파고 1.5m 시계 양호. 예정 항로 순항 중. 이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김 팀장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해일지를 다시 집어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어야 할 그곳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급하게 눌러 쓴 듯한 희미한 연필 자국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여백, 그 구석진 곳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배열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24, 15, 19엔 123, 44, 42, 11, 20, 15, 300지. 수사팀은 즉시 이 의문의 숫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의 숫자는 언뜻 보기에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좌표를 지도에 찍어보자 그곳은 마린 스타우의 예정 항로에서도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에서도 한참이나 벗어난 망망대해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암초나 지형지물이 있는 곳도 아니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의 숫자는 더욱 미궁이었습니다. 11, 20, 15. 날짜일까요? 아니면 시간? 300지. 지는 보통 그리니치 표준시를 의미하는 줄로 타임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새벽 3시라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이 숫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지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그들만의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서진 항해사의 아내 최윤아 씨는 이 작은 단서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분명 선장님이 남기신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선장님은 옛날 분이라 가끔은 답답할 정도로 원칙을 중시하시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원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분이라고.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어떻게든 바깥 세상에 알리려고 하셨던 게 틀림없어요. 최윤아 씨의 간절한 목소리는 수사팀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더했습니다. 김민지 팀장 역시 이 숫자 배열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강준 선장 같은 베테랑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항해일지 마지막 장에 그것도 연필로 희미하게 남겨놓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절체절명의 순간에 남긴 마지막 다잉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국내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해군 통신 암호, 상선에서 사용하는 비상코드, 심지어는 고대 항해사들이 사용하던 암호 체계까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알려진 암호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작성자 본인과 약속된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암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수사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개인적인 암호라면 그 암호를 해독할 열쇠를 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강준 선장이 이 메시지를 남겼다면 그는 과연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걸까요? 수사팀은 실종된 27명 선원들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선장이 평소 특별한 숫자, 조합을 사용했거나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을지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 때문이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항해일지에 남겨진 의문의 숫자는 유일한 단서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풀지 못하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수사팀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숫자들은 바다가 삼켜버린 진실을 향한 마지막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 남겨진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모든 것의 열쇠를 쥔 듯한 이 기묘한 숫자 배열 앞에서 모두의 애타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해적도 선상반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두 개의 가설은 촘촘한 수사망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해적의 소행이라기엔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고 반란이라기엔 그 어떤 동기도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진실은 더 깊은 바닷속으로 침잠하는 듯 했습니다. 김민지 팀장과 수사팀은 기나긴 회의에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김민지 팀장은 수사자료 더미 속에서 이강준 선장의 항해일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 페이지,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숫자 배열에 다시 한번 꽂혔습니다. 팀장님, 그 숫자는 국정원 암호해독팀에서도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팀원의 말에 김민지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호가 아닐 수도 있어. 만약 이게 암호가 아니라 그냥 기록이라면? 그녀의 혼잣말 같은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기록이라니 대체 무엇에 대한 기록이란 말인가? 김 팀장은 곧장 국내 최고의 해양물리학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를 연구해온 노학자는 항해일지 마지막 장에 적힌 숫자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암호가 아닙니다. 이건 관측 데이터입니다. 학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특정 좌표나 비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린 스타우가 사라지기 직전 주변 해역의 수온, 염도, 그리고 수압의 미세한 변화를 기록한 데이터라는 것이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이강준 선장은 분명 항해 중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겁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낸 그였기에 계기판의 숫자들이 평소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해일지에 그 값들을 급히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조차도 그 숫자 뒤에 도사리고 있던 공포의 실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이너셜 웨이브, 우리말로는 내부파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파도라고 하면 바다 표면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물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파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바다는 표면의 따뜻한 물과 심해의 차가운 물처럼 온도와 염도가 다른 거대한 물 덩어리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경계면에서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파도가 바로 내부파입니다. 이 내부파는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수십,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바닷속 쓰나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바다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다는 겁니다. 맑은 날씨,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도시의 빌딩만 한 거대한 물의 벽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 어떤 최첨단 레이더로도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노학자는 마린 스타우가 항해하던 그 해역이 거대 내부파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준 선장이 기록한 마지막 데이터는 바로 그 거대한 내부파가 마린 스타우를 덮치기 직전의 전조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그날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조리실, 휴식을 취하던 선실, 항해를 지휘하던 조타실. 27명의 선원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수만 톤급의 거대한 화물선이 잠시 후 장난감처럼 내동댕이쳐 지리라는 것을요. 거대 내부파는 배를 덮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바로 밑을 지나가며 순식간에 수십 미터를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립니다. 혹은 강력한 소용돌이로 배를 통째로 뒤집어 버리죠. 그 과정은 단 몇 초, 길어야 1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선원들은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식사 중이던 포크를 내려놓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이 가설은 배 안에 남아있던 모든 기이한 흔적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일상적인 상태에서 멈춰 있었는지, 왜 외부의 충돌 흔적이나 침수의 증거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단 한 건의 구조 신호도 보낼 수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김민지 팀장은 1등 항해사 박서진의 아내 최윤아 씨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동안 해적설, 반란설이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던 그녀에게 이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범인은 없었습니다. 윤아 씨의 남편을 그리고 다른 26명의 선원들을 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윤아 씨는 떨리는 눈으로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어디선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김민지 팀장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거대한 자연 현상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바다가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최윤아 씨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증오할 대상도 원망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제 남편은 바다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과 경험, 심지어 30년 베테랑의 직감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대자연의 힘 앞에서 수사팀 역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린 스타우의 미스터리는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명확한 진실을 향해 마지막 닷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설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약 범인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해양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제시한 마지막 가능성. 그것은 바로 이너셜 웨이브, 거대 내부파라는 이름의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부파는 수온과 염분 밀도가 다른 거대한 두 개의 물덩어리가 바닷속에서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바닷속의 쓰나미입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소리 없이 바다 깊은 곳을 이동하다가 해저 지형과 만나 굉음을 내며 수면으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대한 화물선조차도 마치 장난감처럼 순식간에 뒤집어버리거나 심해로 끌고 들어가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바다의 심연에서 깨어난 괴물과도 같은 존재인 겁니다. 만약 마린 스타우가 항해 중 이 내부파를 정면으로 마주쳤다면 어땠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채만 한 파도가 하늘에서 덮쳐오는 것과 같은 상황. 30년 경력의 베테랑 이강준 선장조차도 평생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었을 겁니다. 선원들이 미처 비상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식사를 하던 그 순간 잠시 휴식을 취하던 바로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끝났을 수 있다는 추론. 이것은 해적의 습격이나 선상 반란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가설이었습니다. 수사를 이끌던 김민지 팀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린 스타호의 항적과 선원들의 사진 그리고 복잡한 해양 데이터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결국 수사 기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의자 특정 불가. 사고 원인 거대 내부파에 의한 침몰로 추정. 하지만 직접 증거 없음. 이것은 사실상 수사 종결 선언이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낀 패배의 기록이었습니다. 범인이 없는 사건만큼 허무한 건 없습니다. 차라리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으면 유가족들은 소리라도 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가 바다라면 우리는 어디에다 분노를 표출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이 만든 비극을 쫓는 사람들이지 거대한 자연의 변덕과 싸우라고 훈련받진 않았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잊지 않는 것뿐입니다. 27명의 이름과 얼굴을요.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마린 스타우는 심해 어딘가에 잠겨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선체는 물론 단 한 명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은 유골 없는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1등 항해사 박서진의 아내 최윤아 씨는 남편의 빈 유골함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해요. 바다가 데려갔다고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잊어요? 마지막으로 출항하던 날 아침 현관 앞에서 뒤돌아서서 웃어주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사람들은 제게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무너져요. 돌아올 곳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끔찍한 형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작은 무덤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골함 대신 우리 남편이 가장 아끼던 손목시계를 넣어줬어요. 그 사람의 시간이 거기서 멈췄으니까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편히 쉬라고요. 하지만 내부파 이론만으로 이 모든 미스터리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초각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장실 항해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져 있던 의문의 숫자들.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낙서였을까요? 아니면 이강준 선장이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으로 남기려 했던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 숫자의 비밀은 선장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다를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도 위에 그려진 파란색 공간, 편리한 물류의 통로 혹은 낭만적인 휴가지 정도로만요. 하지만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푸른 사막은 사실 인류에게 가장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탐사한 심해는 고작 5%에 불과하고 우리는 달의 뒷면보다 심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적다고들 하죠. 마린 스타우와 27명의 선원들은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 위를 누볐던 베테랑 선장의 경험도 최첨단 항해 장비의 기술력도 거대한 자연의 변덕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린 스타우는 더 이상 항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7명의 선원과 함께 그날의 진실을 품은 채 우리 기억의 바다를 영원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죠. 우리는 정말 바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